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호와 연구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다 까먹어도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알아야만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읽을 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구의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문헌고찰에서 시작해서 문헌고찰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연구할 때 중요한 부분인지, 잘못 생각하면 문헌고찰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가장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문헌고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히나 연구 프로포저를 발표하게 될 때는 다른 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 선행 문헌고찰에서 우리가 내용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문헌고찰은 내가 연구에서 여러분 논문 같은 거 보면 가끔 이론적 기틀을 해가지고 내 연구의 가장 틀이 되는 이론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림이 없어도 글이 써져 있는 제목에 이론적 기틀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 기틀이 어디에서 데려왔냐면 바로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거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적 기틀이 여러분 나중에 이론 배울 때는 뭐 이론 개념 조금씩 아마 아주 그 섬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론에서는. 그런데 연구에서는 그냥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론적 기틀, 또 어떤 사람은 개념적 기틀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이론적 기틀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헌고찰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거에서는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 이론적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론에서도 배우겠지만 연구에 포함된 개념이나 이 개념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림, 심플한 그림 중에 우리 여지껏 하고 있는 그 연구,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의 큰 그 종류인 조사연구의 그 개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셀프 리더십과 또 하나 뭐 아무거나 자기 효능감이 간호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셀프 리더십하고 자기 효능감이 이직의 화살표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논문 형태의 모양을 이론적 기틀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거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면 두 개의 독립변인을 주로 위주로 찾고 이것이 가장 최종 변수가 되는 종속 변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셀프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이 간호사 이직에 미치는 영향. 우리 지금 여지껏 하고 있는 연구의 그 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론적 기틀로 그린다고 하면 여기가 셀프 리더십,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여기가 간호사의 이직.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화살표를 내가 이렇게 그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그림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림에서는 화살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기에 나름. 그러면 그냥 뭐 모양을 예쁘게 화살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화살표는 방향성을 주는 거고 화살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줄만 그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오고 가고를 모르고 그냥 얘네 둘은 관계가 있구나. 근데 화살표가 누구에서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가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 내 경험만 갖고 그린 게 아니라 문헌고찰을 가지고 이거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헌고찰은 그러니까 선행의 많은 내용에서 셀프 리더십이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자기 효능감이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설도 이제 내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론적 기틀을 하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할 때 다 이 문헌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개념과 개념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놓는 어떤 틀 이런 걸 우리가 이론적 기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될 현상에 대한 조직된 상을 제공, 이런 조직화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진, 그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딱 보면 아, 이 연구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우리가 제목 안에서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할 거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적 기틀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얘랑 얘가 이제 화살표가 있다고 쳐요. 얘하고 얘가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즉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요 두 개를 갖고 중심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론적 기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적 기틀을 어떻게 작성하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론적 기틀을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이론을 가지고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건강증진 이론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건강증진은 무슨 단계, 아니면 그 적응 단계, 뭐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처를 하고, 대처가 시간이 지나면 뭐 적응을 하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갖다가 나의 이론적 기틀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의 크게 보면 문헌고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한 그 문헌의 안에 있는 이론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론적 기틀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 이론으로부터 연역해서 작성한다. 아까 같이 지금 내가 말한 거는 1번하고 2번은 거의 똑같은 건데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론을 선택하는 거야. 내 연구가 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 뭐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관계를 보겠다. 그러면 건강증진의 이론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것이 과연 정말로 그런지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게 3번이에요. 선행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창조적으로 통합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외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 때는 이제 보통 박사들 논문을 보면 석사 논문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있어도 그렇게 그리거나 안 그리거나 그 약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박사들 논문을 보면 웬만한 논문에서 다 이론적 기틀을 써요. 근데 이제 그 이론적 기틀을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가 내 연구하고 아주 딱 맞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데리고 와요. 두 번째는 아까 같이 그냥 선행 문헌을 통해서 제일 흔한 게 구조 모형하는 사람들. 저번에 그 박사팀에서 구조 모형 한번 샘플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문헌고찰, 순수하게 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얘가 먼저 선행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얘가 있을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얘가 있는 거는 이 박사팀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믹스하는 거. 이론이 딱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일부랑 그 다음에 나의 뭐 선행 문헌하고 아니면 이론에다가 내 거 연구하고 보면 이론의 어떤 부분이 내 연구하고 좀 안 맞는 것을 선행 문헌을 통해서 약간 수정하는 거.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 이론적 기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석사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기틀이 이거는 뭐냐면 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문헌고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이론적 기틀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 생각이 아니고 문헌고찰로부터. 그러니까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를 잘하면 아 이렇게 틀을 세워볼 수가 있겠구나, 이론의 틀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구나를 문헌고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주제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 주제와 대상에 대한 문헌고찰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고 틀도 나오고 부족한 것도 나오고 연구의 필요성도 문헌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문헌고찰은 중요해요. 그러면 문헌을 볼 건데, 논문을 볼 건데 아무 논문이나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시간 싸움인데 정말 질이 높은 논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질 높은 논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최고인데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눈이 키워지기까지는 그나마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그 피어 리뷰가 된 논문, 즉 내가 논문을 제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논문을 심사해서 통과된 논문, 그게 우리가 보통 저널에 나오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박사든 석사든 똑같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학위 논문은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뒤에 설문지나 도구를 위해서는 학위 논문을 볼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그런데 학위 논문하고 그 학위 논문을 요즘은 다 어떻게 퍼블리시 한다 그랬죠. 퍼블리시한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내가 더 중요시하게 보라 그랬어요. 퍼블리시 된 거. 학위 논문은 그 학교 안에서만 인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퍼블리시는 대중한테 공공적으로 인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를 갖다 물론 이제 그 설문지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했으면 이 참고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냥 논문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퍼블리시 된 것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대한간호학회지나 한국간호과학회지나 ANR 아시안 널싱 리서치라든지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각 분과학회들에서 나오는 논문들 있죠. 뭐 성인이면 성인간호학회지, 뭐 아동이면 아동간호학회지, 뭐 이런 분과학회지. 그러니까 학진 등재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한국 연구재단에 이렇게 등재가 된 저널들이라는데 그런 논문을 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 거를 보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들. 임팩트 팩터가 높다는 것은 논문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 거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고를 때 아직까지 눈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좀 상위에 있는 좋은 저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곳에 있는 논문을 찾아서 보는 것이 내가 처음에는 모방할 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고찰에서 엄청 논문이 많아요. 주제를 치면. 그러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간호 쪽에서는 저는 어떻게 많이 논문을 찾냐면 흔한 주제 같은 거 제목만 몇만 개가 나와요. 그럼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제목만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검색할 때 상세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우리 간호는 실용학문이에요.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바로 나오는 저널의 따끈따끈한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물론 우리 내용 중에서 아주 옛날 클래식한 내용을 필요로 할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문헌은 최신 거가 더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평가하는 항목 중에 보면 어떤 항목이 있냐면 논문 선행 문헌이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최신 문헌을 좀 많이 인용을 이 사람이 했는가, 이것도 이렇게 체크해요. 보통 여러분이 어떤 전에다 대면 이 사람이 문헌을 너무 옛날 것만 썼는지 최신을 썼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논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세 검색에 가가지고 저는 연도를 최신 거로 딱 잘라버려요. 적어도 2012년에서 2014년 지금까지로 딱 자르면 이제 그나마 그 주제로, 왜냐면 같은 주제라도 아주 옛날에는 논문이 지금보다는 좀 열악했겠죠. 그리고 점점점 이것이 업버전 돼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콘크리트하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같은 주제라도 최신의 것을 좀 참고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현재의 논문을 쓰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방법도 있고, 어쨌든 연구가 수행 가능성이 있느냐, 논문의 질을 우리가 보통 보는데, 문헌고찰을 했었을 때, 문헌고찰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논문이 내 주제하고 비슷해서 딱 열어봤는데, 과연 연구 설계가 내적, 외적으로 타당하냐? 과연 이 대상자한테 이 설계를 쓴 것이 맞냐? 측정 도구가 신뢰성이 있고 타당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쭉쭉 한번 볼게요. 자료 분석 방법이 그 자료의 특성에 맞냐?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논의에서 논문의 장점, 양점을 서술하고 연구 결과가 설득력 있게 토의됐느냐? 거꾸로 다시 말하면
내가 논문을 쓸 때 이런 부분이 맞아야만 내 논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논문에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몇 개 논문을 쓰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학기를 통해서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석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조사 연구 중에 한 샘플을 여러분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을 몇 번 하다 보면 많이 논문이 이제 주업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5분이면 그 논문이 딱 떨어지면 연구 목적,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한번 후루룩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는 맞겠는지, 측정 도구는 이게 타당한지, 자료 분석 방법은 맞게 썼는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요런 논문을 볼 때 그렇게 보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세 번 정도는 반복을 하면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여요. 이 논문이 이게 맞구나 아니구나.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간호 연구 이렇게 보는 게 남의 논문을 볼 줄 알아야 내 논문을 내가 맞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하고 석사 과정인데 야간에 열리는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능한 최신 논문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 논문에다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색깔로 다 이렇게 칠하는 거. 우리가 쉽잖아요. 논문 하나 딱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색깔 줄 그어서 색깔 칠해 놓으면 되는 거. 그거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몇 번을 반복시켰더니 진짜 몇 번을 한 가지 방법을 똑같은 방법을 갖고 몇 번을 반복시켰는지 학생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에는 그러니까 퍼블리시 되어서 나온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만 그것도 퍼펙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른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맹목적으로 나온 것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게 활자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틀린 거를 또 갖다 베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맞고 그걸 명확하게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게 몸에 붙어야 다른 사람 논문을 보면서 이거는 맞게 잘 썼네? 요거는 요거 틀렸네? 근데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면 이 논문이 내가 볼만한 논문인지 질적으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너무 엉터리 같은 논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잘 되어진 논문을 보는데 특히 석사는 가급적이면 같은 학위 논문이라도 같은 석사 거보다는 내 주제에 박사 거를 보는 게 훨씬 조금 낫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얘기를 하면 석사는 박사 거 보는 게 좀 나을 것이고 좀 유수하게 좀 괜찮다라고 나오는 인증된 저널의 것을 보는 게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 논문보다는 최근 논문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이고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말로 한다면 그런데 그 안에는 진짜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볼 줄 아는 눈이 되어져야만 이 논문은 볼만한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 이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헌고찰에서 어떻게 논문을 선별을 할 건가? 가장 큰 두 가지는 실제성하고 연구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논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다 한들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내 개인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하다. 내가 저번에 우리 개인이 불가능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수조사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과 경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실제성은 실제적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하냐. 한국어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건 영어까지. 다른 나라 언어는 좀 어렵겠죠. 알려진 학술지. 그 다음에 논문이 이게 정말 내 거랑 맞으면 원문이 있어야 돼요. 풀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보고 질은 연구의 질은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이게 정말 이 주제하고 연구 설계가 맞는지 표본은 잘 뽑았는지 대표성이 있게 그 다음에 이런 질 평가를 보았었을 때 얼마나 다른 외생 변수를 잘 통제하고 내 연구의 결과로만 이게 잘 나왔는지 그때 내가 샘플로 그 얘기 했었어요.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인지를 얼마나 노인에 대한 거 같이 사는 학생하고 같이 안 사는 학생은 굉장히 노인을 바라보는 측면이 다를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벌써 이 대상자는 간호대 학생의 노인에 대한 무슨 뭔가를 보려고 싶었는데
이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같이 사는 학생하고 같이 살지 않는 학생이 통제가 안 된다면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내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같이 사냐 안 사냐가 더 크게 미쳤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내 연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얼마나 잘 통제했고 또 의도적으로 무작위 할당. 우리 만약에 중재연구, 실험연구하는 팀 같으면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있었을 때 뭔가 연구자의 의도는 내 실험이 안 한 사람보다는 좋게 나오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면 그 좋게 나오기를 원하는 대상자한테 좀 좋은 사람을 자꾸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작위 할당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 할당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것 등등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질평가. 만약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확률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도부터 시작해서 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군,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표본을 추출하면 그야말로 대표성이 있겠죠. 근데 개인이 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개인이 할 때는 그 표본 방법에 다 무슨 말 하나 써있냐면 편입 표출이라는 말 써있어요. 편입 표변했어요. 편입 표출했어요. 뭐 편입 추출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표성은 언제나 제한점, 한계점에는 이게 1개 병원을 했기 때문에 뭐 몇 개 병원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내 연구를 일반화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런 말을 꼭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논문을 선택해서 보려고 했었을 때 조심하면서 이게 질이 높은 논문인지 가능한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는. 그렇지만 그냥 지금 이런 내용은 저런 눈이 있고 저런 방법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논문을 선별해서 봐야 하는구나. 아무 논문이나 보는 거 아니구나. 우린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24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 기본적으로 눈으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논문에서 뭐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에요. 또 논문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만 보면 돼요. 연구 도구에 가서 이 사람이 사용한 그 도구의 신뢰도.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신뢰도가 1이면 그 사람을 100%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인간사에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보통 0점 몇부터 나오는데 적어도 0.7은 0.7은 넘어가야 우리가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도구고, 0.8 넘어가면 너무 좋고, 0.8, 0.9 정도 되면 뭐 더할 나위 없고, 0.6은 아슬아슬해요. 못 쓰진 않고 쓰기는 쓰는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내가 남의 도구를 데리고 와서 내 연구에 쓸 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기 효능감에 대한 도구가 많아요. 종류가. 그러면 그 도구를 갖다 놓고 맨 먼저 뭐부터 보냐면 타당도와 신뢰도를 볼 건데, 신뢰도는 그 전 저자가 그 대상자한테 돌려서 신뢰도가 얼마 나왔는가. 적어도 0.8 이상 나오는 게 안전하고 좋고, 그 다음 0.7 정도는 뭐 갖다 쓰고, 근데 0.6 정도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이거밖에 없나, 다른 도구 없나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고민을 할 게 뭐냐면 타당도예요. 타당도 이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도 그 학생들 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이제 몇 개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면 자기 효능감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도구가 많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도구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효능감과 관련 도구를 다 일단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도 교수님 같이 쭉 살펴보고, 과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추정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떤 저자가 개발된 도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하고 가장 적합한지, 내용에 대한 타당이 맞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다라고 해놓고 가끔 보면 이제 대부분의 도구들은 그렇게 뭐 아주 얼토당토하진 않는데, 좀 특수한 도구들 중에서 보면 제목은 특수하다고 해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일반화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곤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임신과 관련된 무슨 도구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임신하고 관련되어서 묻는 말이어야 대상자가 임신부니까 그게 맞는 말을 써줄 건데,
안에서 들어가 보면 제목만 임신에 대한 뭐지? 물어보는 질문은 너무나 일반적인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연구가 대상자 임신부를 대다 놓고 그 도구를 던지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 줄 길이가 얼마인지를 잴 거라고 해놓고 줄자를 안 갖고 오고 여기를 무슨 무게를 재는 애를 가져오거나 줄자라고 한다는들 막 이렇게 삐뚤삐뚤한 줄자를 가져오면 나는 내가 헛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설문지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내 연구에 음식 만들 때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재료가 싱싱해야 이게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에서 대상자들한테 진실된 내가 원하는 그 자료를 끄집어 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얼마나 타당도가 있는 그런 연구냐. 내가 문헌고찰로 참고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의 도구 쪽에 들어가서 쑥쑥 보면 신뢰도는 뭐 1초면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타당도는 그 안에 하부 요인의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는데 이 자기 효능감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만 한번 후루룩 보면 그거 1,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딱 보면 이 자기 효능감이 내가 쓸만한 건가? 내가 맞나? 거기 보면 나오니까 이거 몇 점 척도고 그 다음에 영문항은 몇 개고 그래서 연구도구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퍼블리시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연구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주세요. 그게 나의 최종 목표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 퍼블리시 해놨다는 이유는 내 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아주 틀에 잘 맞춰서 이렇게 해놨으니 여러분들 내 거 좀 많이 봐주세요. 그럼 많이 봐주려면 어떻게 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많이 쓰려면 내 거가 온전하게. 그래서 연구 도구에는 내가 뭐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용어에서는 이론적인 정의는 이거고 그 안에서 너무 추상성이 크니까 조작적으로는 나는 요만큼만 할 건데 내 요만큼이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사람이 내 걸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용어정에서 해주고 연구 도구 가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조작적 정의부터 시작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도구에 대한 모든 것을 써주라 그랬거든요. 심지어 뭐까지 쓰라 그랬었냐면 이 도구가 누구 도구고 이 도구 안에는 하위 변인으로 어떤 애들이 있어서 몇 항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리커트 척도가 5점 척도인데 몇 점에서부터 0점부터 시작해서 0점의 의미가 뭐고 5점의 의미가 뭐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의미고 그리고 나서 이 원 개발한 사람이나 내가 써먹은 내가 가져온 이 전 저자의 신뢰도는 얼만큼이었고 내 연구에서 신뢰도는 얼만큼이었다가 마무리되는 거라 했어요. 거기만 딴 사람들이 보고 이 연구가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내 연구를 써먹는 거야. 그럼 내 임팩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논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논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뢰도 부분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언제 이거를 측정해도 이 도구를 가지고 측정해도 정상 범위 레인지 안에 수치가 나오는 애여야 좋은 신뢰도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 0.7 이상이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자료 수반다. 우리가 자료가 좀 대단위로 하는 거면 반드시 예비조사 해서 한번 모아가지고 신뢰도를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조사할 때 있어요. 어린아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자가기입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읽어주면서 우리가 체크해주는 그런 조사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법을 할 때는 읽어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답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대상자가 자가기입하는 거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나의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은 대상자들한테 자가기입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상자들이 자기 스스로. 그러면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문지만 잘 만들면 돼요. 왜곡하지 않게. 내가 의도는 이건데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내 설문지를 다른 말을 써줘버리면 난 설문지 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기입하는 설문지는 설문지를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오해 없이. 내 의도가 다 들어가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자가기입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더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살짝 보여요. 정신 차리고 근데 여러 명의 연구자가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 똑같은 모양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뭘 시켜야 되냐면 평가자 간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신뢰도가
원래 그런 도구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의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의 연구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 늘어나면 반드시 그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통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어떤 같은 내용을 가면 요때 논문 요거 질문할 때는 요런 거 요런 의도로 요렇게 질문을 하라고 만들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야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고, 타당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에 대한 타당도예요. 얼마나 내 거에 맞는 내용을 측정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타당도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는 타당도는 말 그대로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맞는지 보는 거고, 예측 또는 증거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하는 조사 연구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 도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개발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남이 개발한 도구를 갖다 볼 때는 심플하게 신뢰도 한 가지, 내용 타당도 한 가지, 이걸로 땡이에요. 그런데 없는 개념에 대해서 도구를 개발할 때는 어때요? 도구를 개발하면 이 도구를 많은 사람들이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신뢰도도 몇 가지 종류를 봐야 되고 타당도도 몇 가지 종류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 도구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온갖 종류를 다 봤구나, 내가 써먹을 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퍼블리시 되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런 부분은 도구를 개발할 때는 내용 타당도 뿐만 아니라 예측, 즉 내 도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오는감을 보는 도구를 내가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도구가 나중에 다른 어떤 변수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를 또 보는 관계가 이 예측 또는 증거 타당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우리가 보통 만들면 도구가 한 문항만 있는 거 아니라 있죠. 한번 많은 문항이 있으면 많은 문항 안에 하위 변인도 있는 거고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묶일 건지, 맨 처음에 도구 개발한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인 분석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구 개발하는 연구. 이 도구 개발 보통 옛날에는 박사 때 우리 대학에서 도구 개발이 한때 유행이어서 박사들이 도구 개발 연구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도구 개발 연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임팩트 팩터는 많이 높아져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도구를 쓸 때는 이 사람 걸 갖다 쓰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도구가 괜찮은 문헌 고찰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내가 안 가르쳤지만 실험 연구할 수 있어요. 이제 조사 연구를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험 연구 많이 하는데, 실험 연구를 우리 개념으로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중재 연구예요. 중재를 주냐 안 주냐, 실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같은 말인데, 이 중재를 했었을 때 과연 이 논문이 중재 연구, 내가 만약 이 중에서 분명히 실험 연구 할 사람이 있거든요. 중재 연구 할 사람이 있는데, 중재 연구를 했을 때는 중재 연구 내 개념에 비슷한 연구를 한 중재 연구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재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중재 연구의 문헌 고찰이 질이 좋은 중재 연구인지 아닌지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 논문에서 이 실험군의 프로그램하고 대조군의 프로그램의 목적을 자세히 서술했느냐.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프로포잘 할 때 중재 연구도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럼 프로포잘을 낼 때 프로포잘 안에 적어도 중재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내 프로그램 대조군은 뭐예요? 일상적으로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군을 대조군으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은 대조군에 없는 무언가를 내가 개발해서 거기에서 내가 실험군한테 주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내 프로그램이 더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포잘을 할 때 이런 중재 연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실험군에서 주는 이 중재들의 목적은 뭐고, 이제 대조군은 원래 있던 거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주면 되고, 또 이 둘 간에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 간호관리에서는 어떤 거 많이 하냐면 신규 간호사한테 교육 주는 거. 그럼 여러분 기존에 없겠어요? 당연히 병원이 신규 간호사 오면 기존 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거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 시대적인 그 흐름이나 뭔가가 이거를 이것도 역시
중대연구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이 걸리는 게 뭐냐면 기존 거 분석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려면 기존 거 분석이 다시 말하면 문헌고찰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분석해 봤더니 무엇이 요즘 시대에 따라서 요즘 시대는 뭐 다문화가 있어서 다문화지가 어때 인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거에서는 그게 없다라든지 또 하여간 왜 기존 거를 분석을 하면 기존 거에 뭔가 부족한 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포자를 발표해서 중대연구일 때는 기존을 내가 분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흠뻑 나와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중대연구한 거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쫙 분석해서 기존을 이랬어요. 그런데 기존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이런 애들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가 이 중대연구에서 보여줘야 돼요. 프로포자를 할 때.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준비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사연구에서 문헌고찰 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시행할 내용을 명확히 설명, 실험군한테는 뭐 줄 거고 대조군한테는 뭐 줄 거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연구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시행된 거라면 이 실험 장소가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절했는지, 그 다음에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대조군에게는 같은 시간에 무엇이 제공됐는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요새는 윤리가 중요해요. 연구윤리. 그래서 대조군이라고 해서 내 연구를 해서 대조만 하고 딱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IRB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IRB 낼 때 이런 IRB 안에 항목이 있어요. 특히나 중재는 조사연구도 요새는 IRB가 굉장히 스트릭하거든요. 하물며 중재는 뭔가 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재 연구 같은 경우는 IRB가 더 이렇게 큰 눈을 뜨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중재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 간호에서 하는 중재는 대부분이 교육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해서 사람한테 해로울 것도 없고 무슨 침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거 가장 많이 묻냐면 네 연구를 하고 나서 대조군한테는 너 어떻게 줄 건데, 물론 우리가 인센티브를 다 줘요. 대조군이건 실험군이건 다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말 많이 써줘요. 나중에 이 실험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서 의미가 있으면 이거를 나중에 대조군한테 다시 제공하겠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써주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편의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실험을 할 때 보통 간호사니까 내가 있는 병원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이 한 학기에 프로포자를 쓰면 그 다음 학기에 빨리 쓰는 학생들인데 그 다음 학기에 이거를 논문을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이 프로포자를 하고 나서 IRB를 다 받고 나서 이제 대상을 다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 실험을 들어가요. 그럼 실험을 들어갈 때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같은 병원 안에서 내가 구해서 할 거예요. 다른 병원이 같은 장소예요. 그러면 대조군은 뭘 내가 처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전조사 한번 하고 시간 지나서 그냥 사후조사 하는 거고, 실험군은 사전조사 한 다음에 실험을 주고 사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두 분이 같은 병원에 있으면 내가 두 군을 동시에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같은 날에 사람이 몇 명을 쓴다 해도. 그러면 대조군, 실험군이 있었을 때 어떤 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사님들, 대조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실험군은 뭔가 처치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험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군이 그거를 듣거나 느껴요. 그래서 원래 대조군은 내 실험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있는 사람을 할 때는 실험의 확산이라는 외생을 통제해주기 위해서 먼저 이 대조군을 먼저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험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해 주겠지만, 내가 만약에 혹시 연구의 프로포자를 중대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적어도 거꾸로 말하면 이만큼이 연구 프로포자를 할 때 내 연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문헌고찰이라는 소리예요. 기존의 그 주제에 대해서 중대 연구를 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현재 시행해야 될 그 병원의 프로토콜을 찾아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은 없고 뭐는 어떻고 이것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없는 무언가가 애드된 나의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와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할 의미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지, 안 그러면 기존에 기존은 안 해?
뭐 너만 해? 뭐 이렇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내가 문헌고찰에서도 과연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험이 이루어진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느냐? 즉 중재 연구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는 논문이 질 좋은 논문이라는 거, 문헌고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없고 뭐 대충 된 거 이상하고 모호하고 이런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어져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내가 중재 연구할 때는 이런 걸 반드시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 우리 자료 분석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디가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논문에서 한 사람의 논문이 태어남에 있어서 이거는 그 실험연구건, 조사연구건 어디가 세 박자가 맞으면 돼요. 연구 목적,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그러니까 석사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목적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 심플하게 썼든 어떻게 썼든 그것이 그대로 석사생의 연구 결과에 와야 되는데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결과를 나와보니까 너무 심플하거든. 막 거기에 이제 막 자기가 더 애대해가지고 다른 걸 막 잔뜩 집어넣어놔요. 자기 보기에 너무 허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목적에는 그게 없어요. 석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사는 처음 논문을 써보는 과정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욕심을 내지 말고 PC본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QI 할 때 PC본을 생각하면 이 생선 대가리 머리에 있는 이 원인이 일어나기까지 생선뼈에 있는 엄청 많은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생선뼈에 있는 많은 원인이 이 머리뼈인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QI 할 때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만 내가 먼저 컨트롤할 거라는 거예요.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오는감 너무 커요. 너무 크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할 만큼만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그 목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로 와요? 1번 목적을 그대로 카피해서 1번 자료 분석 방법으로 오면 돼요. 거기에다 목적 말 그대로 갖다 붙여 쓰고 뒤에만 예를 들어서 1번 목적이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는 있는데 없다고 트렌드로 그냥 잠시 빼놓는다고 했지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요 변수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 2번 묶어가지고 자료 분석으로 와서는 내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이거로 말하면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이직의 정도는 이게 1번 자료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한다, 파악한다 이 말 대신에 연구 목적에는 분석한다, 파악한다, 확인한다 이런 말로 돼 있으면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와서 요거 대신에 뭘로만 쓰냐면 이제 뭐뭐 나와요. 서술적 통계는 빈도, 퍼센테이지, 평균, 표준 편차 요거 4개 써주면 돼요. 요렇게 4개를 쓰든지 아니면 뭐 서술적 통계를 한다라고 몰아서 쓰든지 그렇게 해서 이 자료 분석이 딱 떨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이직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그러면 그 말 또 그대로 카피해서 자료 분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확인한다, 파악한다만 딱 빼버리고 간호사의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이직과의 차이는 여기까지 딱 카피해 와서 T테스트, 뭐 F테스트, 아노바를 하고 뭐 추후에 사후 검정을 할 뭐 예정이다. 뭐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목적하고 분석하고 같이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맞게 썼는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자료 분석 방법에 연구 질문이나 가설이 다른 말로 하면 연구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질문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가설을 쓰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다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된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안에는 연구 목적도 그렇고 자료 분석 방법에도 그렇고 쓸 때 보면 그 안에 내용의 연구 목적 보세요. 내가 간호사에 그럼 대상자 들어왔죠. 간호사에 그 다음에 그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이직, 주요 독립 종속 다 들어왔어요.
이 연구 목적이나 가설이나 연구 문제 안에는 대상자와 주요 변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그걸 다 챙겨서 쓰냐면 원래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대상자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주요 독립 종속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쓰면 잘못 쓴 거죠. 그걸 바라보는 눈이.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연속이냐 범주냐. 불연속이 범주고 연속이 우리가 말하는 연속이잖아요. 이거 구분 못하면 이게 빈도와 퍼센테이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쓸 건지.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이 돌려야 된다. 내가 어젯밤에도 논문 심사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막 다급하니까 이제 저한테도 왔는데 내 지도학생들은 아닌데 통계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요거 이제 마지막 타임에 한두 시간을 꼭 시간을 내서 같이 통계 돌려줄 건데 그걸 돌리는데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학생이 통계를 모르니까 막 돌리기가 어렵다고 학생이 또 아쉬우니까 한 번 또 가면 한 달도 기간도 한 달이래. 가지고 아니 설령 받아도 한 30일만 될 거 기초 통계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돌리는 거 솔직히 데이터 매니지 한 3, 40분이면 땡기고 돌리는 거 5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를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내 학생은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잘하면 돈 100만 원 버는 거야. 내가 30만 원 버는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 별거 아닌 거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서도 100만 원 주면서도 막 아부떨었대. 막 그 사람이 막 자기 시간 없고 뭐 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거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가면 한 2, 3 주고 이거 돌리면 내 앞에서 돌리면 1, 2분도 안 걸릴 거를. 내가 진짜 없는 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제 시간 만들어서 통계자를 다 들고 오랬다니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서도 서로 갈등을 했어요. 이거 지금 왜 노지랖인가 하면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통계는 내가 돌리고 반드시 점검은 통계학자한테 받지만 내가 돌릴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내가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학생한테는 엄청 어려운 통계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통계도 또 엉터리를 돌렸어. 내가 그때 얘기했죠. 상관관계는 연속과 연속이 돌리거나 아니면 그 순위와 순위 정도 그 방법은 다 다르고 그런데 명목하고 저기하고 돌려놓고 막 너무 이상해서 이거 도대체 통계학자한테 돌린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돌릴 줄 알아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 아무리 다 까먹어도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 얘기했죠. 이것이 내 표본이 정규 분포하냐 안 하냐.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또 한 거 뭐였어요? 이제 그 측정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측정 변수가 범주냐 연속이냐 이거 정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쓸 때 연속인 애들은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주인 애들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쓰는 애들은 평균을 가지고 평균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명목을 가지고 하는 애들은 퍼센테이지가 누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통계를 돌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설을 검증할 때 어떤 통계기법 썼냐? 자료가 통계기법의 가정에 맞게 썼냐? 표본은 충분하냐? 그 다음에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볼 때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알려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연구의 준비 부분은 한 번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버리고 그렇지만 또 성문 종합영어처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지금 이번에 학위 논문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 먼저 정해서 그거를 먼저 그걸 하기 위한 단계가 내가 나 또한 여러분을 가르칠 때 나도 목적을 세워요. 가장 석사생한테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회계분석까지 가는데 그 트렌드래요. 그걸로 또 통계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이번에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료만 갖고 가서 여러분의 자료를 코딩해서 내가 뭐 순서까지 다 알려줄 거니까 그대로 눌러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해석만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하면 돼요. 해석도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깜짝 놀랐어요. 걔랑 얘기하다가. 그래도 실은 내가 진짜 남의 학생 지도하다가 이게 감기 몸살기가 안 그래도 요즘 내가 계속 무리하고 있거든요. 내 일도 너무 많은데 진짜 이게 인간 마음이 살짝 약한 편이어가지고 막 살려달라는데 완전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9시에 와라 해가지고 그 학생들 어제 11시까지 실은 그거 논문 봐주고 그 통계 하려고 보니 진짜 뭐 지금 내 학생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정말 인간인지라 양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살려줘야 되나 이거 살려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고 통계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100만 원을 줬다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어제는 진짜 막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하니까 목이 진짜 그 사람들한테 2명을 막 1시간씩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더니 막 감기 몸살이 살짝 오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조심해야 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내가 이제 다음번에 나는 내가 하나씩 저런 부분들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 질문이 명확하냐, 목적이 명확하냐, 가설이 맞냐, 모든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돼야 돼. 즉 목적이 있으면 결과가 있느냐. 목적은 안 써놓고 결과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목적이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 연구 결과도 제시했느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지된 것만 쓰는 사람인데 안 그렇고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교에서 설명이 있냐, 설명이 탈락하냐, 각군의 탈락률을 제시해. 요새는 이거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표본 숫자를 이만큼 했고 이만큼을 했는데 거기에 탈락률 고려해서 10%더 애드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돌렸더니 몇 %가 돌아왔는데 자료 이렇게 뭐 코딩 처리하다 보니까 자료가 불분명하게 몇 개를 뺐더니 내 거가 최종으로 몇 개가 나왔다. 이게 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본에 대한 얘기를 써줄 때도 딱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뭐 통계 그 표본수를 요새는 이제 G파워 많이 돌려서 표본수 선정하는 방법 꼭 G파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법으로 표본수를 했더니 몇 개 나왔고 그럼 딱 이만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락률 고려해서 한 10%더 애드하거든요. 거기다 탈락률 고려해서 10%더 애드했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있게 해서 내가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회수가 또 100%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회수가 또 몇 프로 돼서 몇 프로 왔는데 또 코딩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몇 개 이런 말들이 다 나열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거부 이유가 제시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써진 사람 없지만 가끔 이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민감하게 그 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빠져버려요. 중간에. 싫으면 그러면 내 연구 결과가 정말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빠진 이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뭐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연구 참여자하고 거부자의 자료가 다르면 이런 거는 다 그게 민감한 주제일 때 거부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거부한 이유가 그 거부의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온 결과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 있었을 때 결과하고 아주 다르다면 뭔가 그런 이유도 있으면 써주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한 자료와 표, 그림 모두 일치하느냐. 표가 있으면 표를 설명하게 되거든요. 연구 결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에서 논문을 쓸 때 보면 표를 먼저 이제 표가 딱 먼저 나오겠죠. 표를 보고 이제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그때 무슨 말 했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주의할 거 없는데 어떤 거 쓸 때 제일 주의하라고 그랬냐면 차이 검정할 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유의한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쓰는 거고 유의 안 하면 거기서 땡치라고 그랬어요. 유의 안 한데 평균을 비교할 의미가 없어요. 유의하지 않는 애들은 평균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유의하면 그러면 이제 유의 안 할 때는 성별은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남녀의 차이는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뭐 유의 수준 0.5로 봤었을 때 유의하지 않았다. 땡. 거기서 끝나요. 이 표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유의 수준 0.05에서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유의했다.
그러면 성별은 딱 2개짜리밖에 안 되는 애들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남자가 평균 몇으로 여자 평균 몇보다 더 높았다.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3개 이상짜리. 3개 이상짜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종교에 따라서 유의 수준점 5 수준으로 셀프 자기 효능감이 유의했다. 그럼 그 다음에 3개 이상은 사후 검정이 실패를 한 결과, 사후 검정이 반드시 2번째 들어가야 돼요. 사후 검정이 들어간 결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종교가 무슨 종교보다 더 높았고 어쩌고저쩌고 평균은 이렇게 평균이. 그러니까 순서가 유의하냐 안 하냐 1번. 안 하면 거기서 걔는 이제 마무리적인 말을 쓰고, 유의했을 때는 2개로 나눠요. 2개짜리로 나눴을 때 성별이라든지 기혼 여부라든지 뭐 유무라든지 2개는 높은 게 높은 거라 그랬어요. 사후 검증이 필요 없어요. 유의하면 평균이 높은 애가 높은 애예요. 그런데 3개 이상에서는 다 개별로 이렇게 다 돌려봐야 돼요. 사후를 다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3개 이상에서는 반드시 유의하면 그 다음에 사후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사후 검증이 들어간 다음에 평균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모르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 많이 실수하냐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와의 차이 검정 해놓고 사람들이 먼저 평균부터 막 써요. 평균부터 먼저 쓸 수가 없어요. 유의한지 아닌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의하면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나온 거에 대한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막 자주 혼자 먼저 막 평균을 막 비교하고 막 먼저 나오고 유의하다는 끝에서 쓰면 이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 논문이 내가 볼만한 논문이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몸에 익으면 보여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문헌고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과정을 보면, 내가 이제 문헌고찰을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연구하고 몇 점 고민할 거 아니야. 나 무슨 연구할까? 연구 질문이에요. 나 어떤 대상자로 무슨 주제를 가지고 고민할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대형 연구, 특히 메타 분석 같은 거면 혼자 잘 못 찾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찾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줘요. 이런 방향으로 이런 거 찾아라. 보통 메타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찾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몇 명이서 같이 찾을 거라면 서로 교육받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런 연도하에 이만큼의 어디 유명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찾는 그 주제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찾는데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전자검색으로 하죠. 대부분 다 전자검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고 조금 더 정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주제 전문가한테 가서 또 상담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주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내가 고민해야 될 거 없냐, 뭐 좀 내가 애디해야 될 거 없느냐, 이렇게 수동으로도 이건 이제 더 확실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갖고 이제 그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내가 쫙 보여줬던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논문을 이제 썼었을 때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은 안 됐을 때는 이제는 단순 명쾌하게 최신 거, 이미 좀 유명한 저널, 석사라면 가급적이면 좋은 쪽에 박사 거, 뭐 좋은 저널, 인증된 저널 이런 쪽에 가서 보는 수밖에 없죠. 아직은 눈이 이제 많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절성, 연구 가능성, 유용성으로 문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이 맞으면 내용을 한번 보고, 내용에 대한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심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논문 심사가 오면 먼저 딱 아까 봐요.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 몇 분 안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려서 이게 엉망이면 이 사람은 뭐 더 볼 것이 없어요. 거절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맞게 썼으면 이제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의도로 이게 이제 그 연구 필요성이 들어와야 될 말이 다 들어왔는지, 이제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논문이면 여러분들이 기본조차 안 돼도 퍼블리시 이렇게 딱 내버리면 거기는 뭐 5분 만에 거절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료 분석을 하고 이제 뭐 메타 분석할 수도 있고 선수적 분석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의 이제 결과 보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관여한다? 문헌고찰이 관여해요. 그러니까 연구의 제목을 끄집어 올 때도 그냥은 생각 안 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제목이라도 봐야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문헌이 시작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 분석을 해서 논의를 할 때도 문헌을 갖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헌 고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잘된 논문이 비슷한 거 내 거 있을 때 처음에는 모방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박사들까지 석사인 입장에서 내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내 거랑 내가 변수는 다르지만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어떤 대상자의 뭔가 방법론이 비슷한 박사 거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왜 이 사람이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뭐 그 사람 그러니까 남의 거를 아주 크리틱을 아주 잘하고 분석을 잘하면 내 거에서 내가 그만큼 내 거를 완벽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데 문헌 고찰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나갈게요.